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이 덕우리라는 동네에 나온 공장 경매 물건을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살펴볼 건데요. 사실 최근에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요 공장을 경매로 들어갈 때 어떤 것들을 내가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 요거에 대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요 물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쉽게 말해서 다른 물건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요렇게 이제 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몇 가지 이유들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누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요게 감정가가 원래 26억이 좀 넘어가는 물건이에요. 근데 한 차례 지금 유찰이 됐기 때문에 18억 중반으로 떨어졌죠. 평당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원래는 신건에 300만 원이 살짝 넘는 가격이었다가 18억 5천 정도로 떨어지면서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해졌습니다. 지금 212만 원 꼴이니까 사실 우리 물건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 요 근방에서 평당 200만 원, 뭐 210만 원 요 정도의 공장을 찾아보면 일단은 정말 200만 원짜리 평당 금액을 가진 공장을 찾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이제 계획 관리에 들어가 있으면서 건축물 용도상의 목적도 공장으로 인허가를 잘 받아놓고 그런 물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막 산골짜기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에 들어가 있는 창고, 일종 근생 소매점 이런 거 가지고 뭐 평당 200만 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답이 없는 거고 우리 경매 물건이랑 유사한 상당히 비슷한 어떤 용도 지역이나 건물의 연식이나 들어가는 진입로의 도로 폭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평당 200만 원, 210만 원 아까 우리 보셨던 이런 가격에 지어져 있는 공장 물건 찾기는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제 수강생분들이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지 않냐, 다른 걸 그냥 차라리 알아보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느냐, 크게 봐서는 요 물건은 한 대여섯 가지 정도의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일단 우리 경매 물건이 들어가 있는 이 전체적인 입지는 좀 약간 넓게 보는 거죠.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입지 자체는 뭐 괜찮은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톨게이트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도 서해안고속도로 톨게이트 들어가 있고 이 사이에 요 2차선을 중심으로 요런 식으로 팔탄면, 서근리나 덕우리 쪽 그 다음에 여기에 장안면, 석포리 요렇게 연계해서 여기 보이는 게 뭐 다 공장 창고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우리 경매 물건이 요렇게 들어가 있지만 여기 2차선을 나와 보면 최근에 작년에 여기도 이제 물류센터가 하나 또 오픈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2차선 도로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공장이나 창고들, 상가들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전체적인 뭐 입지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빠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요 팔탄면 덕우리 자체가. 하지만 우리 경매 물건은 어때요? 요렇게 이제 논바닥 사이 길을 좀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여기 공장 창고가 멀리 보이긴 하지만 여기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좌우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들어가는 길 자체가 좀 상당히 좀 타고 들어가는 길이입니다. 그러면서 공장의 어떤 개수, 공장의 밀집도 이런 것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수록 확연하게 이제 줄어드는 위치이기 때문에 입지는 마음에 들지만 이 물건의 개별적인 위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지금 이 물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기 보이는 요 송전탑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고압선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를 상당히 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요 고압 송전탑 근처에서 뭐 오래 있으면 암에 뭐 잘 걸린다든지 뭐 없던 병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어떤 얘기들 풍문이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장 물건이나 토지 물건을 이렇게 볼 때 이런 고압 송전탑이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물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과학 정말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연결이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든 매매든 찾는 사람이 뭐 3명이 있다. 그래서 요 3분이 요 공장을 보러 온 거예요. 임대든 매매든.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요 3명이 다 이 고압선을 딱 보는 순간 예를 들어서 한 분은 나는 이런 게 있어도 뭐 굳이 뭐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상관없다 하시는 분이 있다 치면은 요 나머지 2분은 이거 있으면은 건강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임대든 매매든 그냥 안 들어갈 테니까 다른 공장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서 3명 중에 2명은 도망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공장, 이렇게 선하지에 있는 공장을 갖고 있을 때 임대를 놓던지 팔려고 매매를 하던지 시장에 내 물건을 내놨을 때 문제는 뭐냐? 호불호가 갈리는 물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근거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호불호가 갈린다라는 그 자체 10명 중에 2~3명 뭐 5명 중에 1~2명 이렇게 이런 물리적인 조건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때 좋은 가격을 받으면서 매매하기도 힘들 거고 좋은 가격에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를 맞추기도 어려워져요. 왜냐면 10명이 보러 왔다가 8명, 7명, 9명이 도망가 버리고 5명이 보러 왔다가 1~2명이 또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임대나 매매를 할 때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상쇄하려면 가격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장이나 토지 거래 시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고압 송전탑이 있는 주변의 땅이라던가 공장 용지 분양, 신축 공장 분양, 그다음에 일반 공장 임대 매매 이렇게 나가는 가격이나 거래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면 이런 게 없는 공장보다 확연히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내 돈 가지고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건데 굳이 이런 단점이 있는 거를 또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3번째 단점은 여기가 토지 모양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건물 한쪽에 배치하고 마당 쓰고 이러면은 활용성 자체는 어쨌거나 모양 자체로 봤을 때는 괜찮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장들이 대부분 이제 임야를 깎아서 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 역시도 여기 위성지도에 보이는 요만큼의 필지들, 요 빨간색 내 땅 안에서 요렇게 경사가 있어서 숲으로 돼 있어서 쓸 수 없는 면적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한 740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측량을 한 것처럼 정확할 수는 없죠. 마우스로 이렇게 그냥 찍어보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못 쓰는 땅이 얼마인지만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200평 초반 정도의 면적이 내가 쓸 수 없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범면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어차피 이게 정확하게 면적을 우리가 측량한 것처럼 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00평 정도 빠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장 용지가 요렇게 이제 한 필지가 나와 있는데 요게 872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까 범면으로 빠져서 실제로는 활용할 수 없는 면적이 200평가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200평을 여기에서 저는 보통 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672평 정도가 온전하게 건물도 짓고 마당도 쓰고 천막도 치고 주차도 하고 물건도 쌓아놓고 할 수 있는 평평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 공장 물건을 봤을 때 건물이 연면적이 한 300평에다가 토지가 870평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해야 되겠지만 알고 보니까 그 중에 200평은 야 이거 전혀 쓸 수가 없는 땅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활용 가능한 토지 면적은 670평 정도구나. 그러면 여기서 벌써 또 면적이 로스가 나죠. 즉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로스 나는 면적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공장이 처음에 지어질 때도 건물 선이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기 면적은 산이기 때문에 건물을 깎아서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딱 건물이 요 라인까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는 그냥
없는 땅이다.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은 솔직히 요 정도 땅의 면적만 온전하게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물건의 가치, 이 공장이 얼마짜리 공장이냐,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 공장이냐, 이런 현실적인 가치 판단을 할 때 이런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하는 이 네 번째 단점이 뭐냐면 요 빨간색은 경매의 목적물, 다시 말해서 낙찰자가 낙찰받아서 온전하게 소유하는 내 땅입니다. 내 땅. 근데 이제 우리 공장 요 땅까지 들어오는 요 노란색 진입도로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2차선 국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꺾어서 요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요렇게 도로 따라서 필지들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게 지목이 도로이면서 국유지거나 시유지거나 군유지인 토지가 거의 없어요. 지금 요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애들 보면은 임야, 전, 국어, 답 이렇게 여러 지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국어는 국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임야는 어때요? 법인 소유죠. 그럼 결국에는 개인 땅이라는 얘기이고 이런 전답같이 표시된 요 개인 토지들 이것도 지목이 답이면서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낙찰자가 이 공장을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장까지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는 못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게 20년 전 당시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준공까지 받아서 만들어진 공장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또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더라도 경매의 목적물로 나와 있는 토지는 요렇게 한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용지, 이 본 땅만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고 여기까지 아까 들어왔던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낙찰자가 전혀 권리를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같이 나오지 않은 토지나 공장 경매 물건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내가 이 공장을 낙찰을 받아서 실사용을 하든 임대를 주든 여기까지 들어오는 이 사도, 개인 소유의 이 도로들 사실 지목도 도로가 거의 없었죠. 임야이거나 아까 답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길을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지 이거를 반드시 잘 조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입찰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이 물건의 다섯 번째 단점은 이 건물의 형태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건물 형태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공장의 형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니은자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요게 지금 하나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보면은 여기 안쪽이 다 이렇게 트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니은자의 형태를 가진 건물 그 구조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대부분의 공장 창고들은 요런 식으로 직사각형 형태로 건물이 만들어져 있죠. 사실 이게 거의 뭐 95% 이상의 공장 건물들이 다 요렇게 돼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왜냐면 제일 동선 짜기도 쉽고 설비 배치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는 최초에 이 건물을 만들 때 뭐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니은자로 설계를 해서 시공이 되어 있는 건물이다. 그럼 이게 누군가한테는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 니은자 구조가 불편한 것도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게 내가 임대나 매매를 내놨을 때 이게 또 뭐가 갈리겠어요? 아까 우리 송전탑에서처럼 이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임대 빼거나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또 더 필요할 거기 때문에 임대를 완료하는 그 기간, 매매를 완료하는 기간을 좀 더 다른 물건, 일반적인 물건에 비해서 더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흡 자체를. 그래서 저는 다섯 번째 약간 단점으로 이 건물의 그 구조, 형태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점이 사실 이거는 이제 권리 분석적인 측면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일단 서류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분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사업자 등록일 대비 그 다음에 요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 대비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진성 임차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나머지 위에 세 분은 사업자 등록일이나 전입일이 말소기준 등기 기준일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 탐문이나 현장 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분들이 대항력이
갖추어져 있고 대항력의 성립 요건이 지금까지 존속이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혹시라도 받아가지 못하는 보증 금액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내가 얼마 정도까지 떠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계산을 좀 미리, 최악의 경우를 좀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이거 내가 가서 그냥 대충 받는데 지금 없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성립이 대항력이 안 돼, 그렇게 했다가 간혹 가다가 운이 없으면은 진짜 진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미배당되는 보증금이 발생을 한다? 결국은 낙찰자가 또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우리 여러분들 조사를, 이 물건 들어가실 분들은 잘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이 지금 한 차례 유찰이 돼서 18억 5천 정도,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210만 원 정도 됐었죠. 그러면 이 건물의 연식, 얘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된 공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월이 있는 공장이죠. 그리고 입지는 전반적으로 이 덕우리 자체가 괜찮은 동네이지만 개별적인 이 위치가 조금 안쪽에 좀 짱 박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뭐가 있었죠? 고압 송전탑, 요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자파나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호불호 나뉜다라는 그런 점, 이런 단점이 또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870평이 넘는 토지였지만 대략적으로 뭐 요 정도의 면적은 산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사지여서 전혀 활용할 수가 없다. 요게 한 200평 정도 또 빠져나가죠. 그러면 실제로는 한 670평 정도만 평평하게 건물 짓고 주차하고 야적하고 천막 설치하고 쓸 수 있는 실사용 면적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공장까지 들어오는 이 도로, 이 현황상의 도로가 대부분은 지목이 임야이거나 답이었고, 더군다나 국유지나 시유지, 군유지가 거의 없고 개인 도로였다. 근데 우리는 경매를 들어가서 낙찰을 받게 되면 요 공장 용지, 요것만 낙찰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부분은 권리가 없다라는 점이 나중에 리스크가 있을지 없을지 또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건물 니은자 형태였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 물론 이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건물의 구조 형태이기는 하지만 100개 중에 90 몇 개는 다 일반적인 직사각형 형태의 공장들이다. 그럼 이런 니은자 형태에서 오는 또 뭐죠? 호불호. 이게 또 갈릴 수가 있고, 이런 호불호가 갈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10명 중에 한두 명, 10명 중에 두세 명은 임대든 매매든 이 공장을 안 들어오려고 하실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임대나 매매할 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서류상으로는 지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단점이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이게 꽤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단점을 결국에는 뭘로 상쇄를 해야 돼요? 정말 저렴한 낙찰 금액, 내가 팔더라도 정말 저렴한 매매 금액으로 이런 단점들을 나중에 덮어줘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2회차 평당 한 210만 원 초반 해가지고 18억 한 4,700만 원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요거에 꽂혀가지고 이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말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는 거지, 나는 진짜 지금 2회차에 18억 5천인데 평당 한 210 몇만 원, 뭐 220만 원 요렇게 그냥 입찰해가지고 나는 요렇게 생긴 공장 물건, 단점은 있지만 어쨌거나 일반 매매로는 구할 수 없는 가격으로 난 사서 쓰겠다, 사서 임대 주다가 나중에 또 싸게 팔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때 들어가시는 거죠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나 제 친한 지인이나 제 수강생 분들이다 그러면은 저는 2차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단점들, 이거를 다 가격으로 뭔가 상쇄를 하고 덮고 가려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이 경매 물건의 어떤 특징, 장점과 단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언제쯤 들어가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이게 공장 경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각각의 물건마다
갖고 있는 특징, 스펙,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다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이 동네 평당 얼마니까 나는 얼마 정도 써가지고 입찰해야겠다, 낙찰 받아야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각각의 물건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물건이 지금 얼마짜리다 그러면 나는 경매니까 안전마진을 얼마 정도 확보를 하고 얼마에 적어내서 낙찰을 받아야겠다, 그래야 싸게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스스로가 잘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의 물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각 관심 있어 하는 물건들이 다 다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저한테 또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상담들은 다 해드리고 정말 입찰을 위해서 디테일한 정보, 정확한 이 공장 경매 물건의 가치, 그럼 입찰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되고 안전마진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각각의 물건마다 처리해야 되는 그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수익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물건 분석에 대한 보고서까지도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각각의 공장 경매 물건들을 분석해 나가는 그 포인트들을 틈틈이 이제 배워두셨다가 정말 실패하지 않는 공장 투자, 정말 M1 물건 잡아가지고 투자금 날리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위험한 공장 경매 말고 안전한 경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